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많이들 체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세계 6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농업과 식량 문제는 더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식량 안보 문제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재작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재작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식료품 물가 세계 6위 수준이다. 이거 매우 높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식량 공급이 꼭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으로는 이게 뭐라 그럴까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남 소장님께서.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이나 식량 공급 구조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그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해외여행 가보시면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스위스 다음으로 물가가 높은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OECD 평균보다도 물가가 대략 한 50% 정도가 더 높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한국 농업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좀 영세하고 네. 그리고 생산성이 낮고 그리고 또 소농 중심이고 유통구조도 조금 복잡하잖아요. 네네. 소농이 많다 보니까 여러 농가들의 농산물을 모아가지고 유통으로 보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이 많이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게 단계가 어쨌든 딴 나라보다는 더 거친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사회가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으로 높다 보니까 네. 농산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개는 다 이제 뭐가 공급이 부족해서 뭐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고물가 식료품 분야에서는 네.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급이 부족해. 우리가 공급과 수요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물가를 생각하는데 네. 딱 그 문제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소규모 농업 위주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농업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유통 구조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물가가 더 비싼 거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 예. 농경지 면적에 비해서 농가 수가 너무 많은 거죠. 농경지 면적이 미국 같은 데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비교가 사실 불가능한 정도고. 네, 네. 네네. 자, 남 소장님께서는 농지의 규모와 집적화 강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저서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에서 농지의 규모와 집적화 없이는 청년농 유입도, 혁신기술 도입도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자, 일단 국내 농가가 어느 정도로 영세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 농업 경쟁력에는 어느 정도로 또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국 농가가 얼마나 영세하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1헥타르 3,000평 미만의 농가가 거의 73%에 이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의 매출 기준으로 수익이 아니고요. 네. 매출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가 거의 70% 이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그럼 좀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당장 그것만 가지고 생활하기는 또 어렵다고 봐야 되네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령농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죠. 네네. 그게 이제 직접 지불제, 직불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를 비교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네.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경지 면적이 농가당 경지 면적이 1.5헥타르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약간 40헥타르 정도가 되고요. 유럽 국가는 대체로 다 그렇고 거의 일본 한 30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덜란드. 그렇죠. 그렇죠. 20, 30배 되죠.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을 거잖아요. 예.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3.5헥타르까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본은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농가 인구가 줄었군요. 일본은 경지 면적도 줄고 있고 예. 이제 농가 인구는 더 빨리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 농가당 그거는 늘긴 늘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의도적으로 이제 농가 규모를 키우는 정책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개별 농가보다는 이제 단체 경영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약간 농업법인, 영농조합 법인 같은 기업 형태의 농가죠. 네. 그런 농업법인을 많이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예전에 같았다가 네. 지금은 유럽과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는데 그 식료품 물가나 이런 거 우리나라보다는 훨 나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쌉니다. 저렴한 그래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본도 그런 구조가 약간 대규모화되고 영농 인구는 줄어든 반면에 한 영농 그 가구당 이 면적은 늘어난 결과로 어쨌든 우리보다는 측량품이 싼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 영세한 소농 중심 농업 이 구조가 이제 우리는 장기간 유지돼 왔어요. 근데 예컨대 규모가 작아서 문제라면 이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일본 같은 정책을 우리가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술 혁신 이런 게 있을 텐데 소농 중심 구조에서는 농업의 기술 혁신 뭐 예컨대 스마트팜 적용 이런 게 도입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까? 네, 사실 한계가 많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첨단 기술이라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농가가 설치하나 큰 농가가 설치하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장비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죠. 작은 농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R&D 투자에 굉장히 많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네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작동할 수 있으려 그러면 네. 농가에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야 기술이 투자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R&D 투자는 과학이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와 관련되는 산업체 같은 경우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농가로 전달되지 못하는 네. 정체가 된 상태에 머물러 버린 거죠. 그래요. 이런 형태 구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기후가 점점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기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홍수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이제 적절하게 대응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농사를 실패하는 애가 많잖아요. 네. 가끔 뉴스에서 들으면은 뭐 여름 배추가 너무 다 사가 내려서 값이 한 포기에 몇만 원씩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효과적인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농 중심 농업 구조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잠깐 기후 변화 얘기하셨어요. 기후 변화가 우리 농업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는 전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로 이해하고 있지만은 네. 극한 기상이라고 해서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내리거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밤 온도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뭐 다 괜찮더라도 사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밤 온도가 한 22도 밑으로 내려가줘야 가을철 있잖아요. 예. 이게 열대야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과 또 단맛이 안 농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벼 같은 경우도 벽씨가 잘 여물질 않습니다. 광합성을 한 그 광합성 산물들이 벽씨로 가야 되잖아요. 네. 밤에 과호흡을 하게 되니까 더위를 식힌다고 그렇군요. 이런 건 안 되고 그런 체력을 소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식물이.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쌀알이 덜 여물어지는 거죠. 과일은 맛이 없어지고 예. 푸석푸석해지고 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상재해를 잊게 되거든요. 네. 원래도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남쪽 지방의 벼가 그 깨씨무늬병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광범위하게 번져가지고 피해가 수확기에 피해가 컸고 네. 바로 한 해 작년만 보더라도 가을 수확기에 갑자기 벼멸구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네. 옛날 같으면 벼멸구가 이게 뭐 한 3번 정도밖에 새끼를 못 낳는데 네. 요즘 날씨가 계속 덥다 보니까 4번, 5번을 새끼가 낳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확 퍼지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논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덜 생산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이게 들쭉날쭉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이제 상인들도 물가라는 걸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영향 때문에 생산성이 너무 해마다 차이가 큰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뭐 수입을 하거나 이런 제대로 대응책을 굉장히 세우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높은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농민들도 그렇다고 농민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전부 다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요. 우리 남재작 소장님이 지은 이거 이 자켓도 되게 멋있네요. 항공 촬영으로 이 밑에 그 논인가요? 이거를 찍은 것 같은데 네네. 농사 짓는 거를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네. 이게 부제를 이상기후, 국제분쟁, 불안정한 식량 공급망. 우리는 식량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 또 뒤쪽 자켓 뒷부분을 보니까 치솟는 물가, 초고령화, 농업 인구 감소. 지금의 농업으로 우리의 밥상을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식량은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다. 산업이고 안 보이며 동시에 기후 및
복지 문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식량이라는 거는 뭐 안보라 그러면 자급률을 중심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기상재해가 있고 이러면은 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폭등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가격을 농가는 손실을 메우려 그러면 상인들 손실을 메우려 그러면 가격을 높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내년에 또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균적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바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득 격차가 꽤 크거든요. 네네. 하위 20%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의 국민들이 평균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식비에 지출하는 거. 네. 되게 요즘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1인 가구 같은 경우. 네네. 이렇게 지출하는 비용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구는 뭐 10% 내외를 지출하죠.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물가가 조금만 올라버리고 나면은 그 하위 20% 계층 있잖아요. 네네. 이 계층은 바로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이제 적게 생산되고 아니면은 굶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금방 먹을 게 당장 있잖아요. 먹을 게 네. 질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은 요즘 채소 사 먹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고기 구울 예, 때도.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식단의 질이라든가 이게 달라지면서 뭐 비만이라든가 영양 불균형 같은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단순히 식량 안보의 문제를 가지고 모자란다 남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복지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식량 문제. 네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경제적 품질, 지속 가능성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좀 사례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사례라 그러면은 참, 네. 참 어려운 예, 질문인데요. 예. 그게 어떤 뜻인가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 우리가 예. 보통 식량 안보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지난 책을 썼을 때도 그랬는데 네. 국민들이 식량 안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굶었던 기억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릿고개. 예, 보릿고개 많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걸 상상을 하시는 뭐가 부족한 거를.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물가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예전부터 예상됐던 것들이거든요. 네, 네.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뭐 식량이 부족해가 이렇게 뭐라고 공급이 딸리고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국내 생산하고 해외 수입망을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국내 생산은 우리나라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0%는 해외 수입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소득층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뭘 공급할 거냐. 네. 그리고 또 농업이라는 구조 자체를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거의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90년대 본격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네. 그때 이후로 산업은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사회가 다 바뀌었죠. 네. 근데 농업은 거의 그대로 제도라든가 뭐 이런 관행이라든가 기술이 모습이 달라진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바뀌질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 스마트팜이라든가 몇 가지 기술적 진보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구조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래요. 더 고령화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식량 안보 얘기하면은 또 우리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완전 미래 세대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 않 농업 구조라는 게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식량 안보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의 식량 문제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농업을 그 세대 뭐 10년 후에 미래 세대 있잖아요. 네. 불과 10년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분들은 그럼 과연 이런 취약한 농업 구조를 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식량이라 그러죠. 식품을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미래를 대비해서 아주 혁신적인 구조 혁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네, 제가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량 자급률 외에 공급망 다변화, 수입 의존도, 품질 균일성 뭐 이런 거 중요하다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강조하셨거든요. 이거는 네네.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앞에서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뭐 식량 자급률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식량 자급률은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식량 안보를 얘기하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예. 이미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네. 왜냐하면 농경지는 이미 작물을 다 생산하고 있잖아요. 논에는 거의 대부분 다 쌀이 재배되고 있고 네네. 그럼 밭밖에 안 남았는데 그 쌀이 밭작물보다 훨씬 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식량 안보를 위해서 더 싼 쌀을 생산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쌀은 이미 과잉 생산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국내 농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그 70% 정도를 수입해오는 해외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하려 그러면요.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대개 가격 폭등했다는 뉴스가 들리잖아요. 네네. 쌀값이 폭등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 예. 그렇지 않고요. 예. 수입하는 것들이 폭등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 잘 없어요. 약간 오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 한 뭐 배추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근데 배추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선 채소지 않습니까? 네네. 신선 채소 수입이 어렵거든요. 그 비슷한 위도에서 있는 국가에서 비슷한 채소가 생산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기후의 요인이나 무슨 요인으로 그게 갑자기 수확량이 줄면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곡물은 수입할 수 있지만은 네. 채소는 수입할 나라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비행기 타고 4시간 가도 중국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가 없고요. 또 사과 가격이 왜 폭등하냐면은 작년에 사과 가격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기상체해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검역 때문에 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사과 시장을 개방하라 이렇게 시장은 사실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검역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과실파리라는 그 해충이 따라올까 싶으면 못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과도 국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수입이 전혀 불가능한 품목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 장벽을 낮추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사과 그렇죠. 같은 거.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비관세 어떻게 장벽. 예, 비관세 장벽이 막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과가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수익성 있는 걸 재배하려 그러면은 네. 경쟁력 있는 게 사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과 재배하는 데로 많이 몰려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재배 농가가 너무 많은 거죠. 네. 우리나라 사과 재배 농가가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정도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농가가 사과 재배에 몰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과 수입은 어렵겠죠. 만약 수입하는 순간에 바로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다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걸 어떻게 완화를 시켜야 될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과가 저렴하게 안전하게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농가들이 소득을 가져가는 높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구조는 그걸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사과가 만약에 미국에서 검역이 통과돼 가지고 개방되는 순간에 이제 포도가 한번 그랬거든요. 그래요. 포도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다가 그 FTA하고 통과되면서 네. 이 급격하게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농업적인 피해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사과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정책이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후라든가 농가 우리가 사정 쇠고기 이런 부분에 주로 집중하는데 사과가 또 되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육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육류 같은 경우 아마 비싸다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소고기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육류가 크게 비싸다고 못 느끼잖아요.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는. 네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오히려 수입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채소 같은 것들이 이런 기후 영향을 받아서 네. 물가를 높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지원님이 콩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과수원과 밭농사를 기계화할 수 있습니까? 거대 자본이 횡포를 부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두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벼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기계화가 돼 있고 네네. 연농사는 밭농사 같은 경우는 경사지에 많이 있거든요. 기계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밭농사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계화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예. 그리고 이걸 높여 나가야 되는데 로봇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작동할 수 있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존재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게 로봇을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나가야 되는 문제고 이건 아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로봇화까지 갈 거로 예상하고 네. 있어요. 기술 발전이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좀 더 늦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남재작 소장님께서는 기후
인플레이션, 기후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제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사실 이건 제가 제시한 건 아니고요. 예. 2022년도에 유럽 중앙은행에 있는 그 집행이사인 이사벨 슈나벨이라는 분이 처음 이용을 사용했는데 그랬군요.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가 사실 농산물 물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코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배가 뛰었고요. 네네. 특히 유럽에서는 2022년, 23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스페인 지역에 있는 올리브 생산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올리브 재배지가 이제 그 북유럽으로 동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때 기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클라이밋 플레이션, 그래서 기후플레이션이라고 그렇군요. 했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남 소장님께서는 농업구조 재설계할 때 대안 중 하나로 농지 임대 집적화 제도 개선 내놓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뭐 기후 적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청년 세대가 농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야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농가가 100만 농가가 안 되는데 실제로 40세 이하 청년 농가는 지금 현재 0.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5천 농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10년 후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70대 이상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거의 60, 7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농업은 이미 이제 구조 인구 변화하고 조정이 넘어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하나 고려해 볼 건 뭐냐면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거잖아요. 고령층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땅이 현재는 그럼 도시에 대부분 자녀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도시 사람이 땅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농업이 다음 단계로 나가려 그러면은 네. 이 규모화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예. 줄고 하기 때문에 농가 인구가. 근데 이 토지제도 문제 때문에 경자유지는 헌법에 있는 것 때문에 땅을 임대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규모화를 할래도 잘 안 되니까 법을 좀 바꿔가지고 네. 임대를 좀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이제 땅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있잖아요. 네. 한 곳에 좀 몰아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약간 경제 의존은 좀 다르게 해석하자는 거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뭐 임대를 해서 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약간의 규모화가 되면은 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뭐 큰 농기계라든가 이걸 도입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또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걸 또 네. 몰아줘야 되잖아요. 네. 이 마을에 논이 조금 있고 저 마을에 논이 조금 있으면은 농사 짓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농지를 몰아주는 거 이게 사실은 저는 만약에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라 한다 치면은 이걸 먼저 선택할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 그다음에 규모화로 가기가 힘들다. 네, 효율성이라는 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이것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든지 청년이 들어오는 문제 같은 것들은 다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래요. 사실 그 이게 출발점은 이거다. 그렇죠. 이게 출발점은 막혀 있으니까. 농지 임대 집적화제도 개선이다. 맞습니다. 이게 막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농업을 청년 세대들이 이제 들어오게 더 유도하려면 뭔가 거기에 수익이 나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규모화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좀 고부가가치 농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종자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자산업의 잠재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게 선진국들 앞서가는 종자산업 앞서가는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따라가기 힘들어요? 세계 종자 시장은 한 56조 원쯤 되거든요. 네네. 랜드 플래시 메모리 있잖아요. 네. 그거 시장하고 비슷하고 뭐 한 와, 그 정도입니까? 네, 4, 5%씩 성장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시장 점유율이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4% 정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제일 큰 기업이 농어종묘인데 이 기업이 1,000억 조금 넘어가는 이거 수준이에요. 블루오션입니까? 레드오션입니까? 블루오션은 맞는데 네. 우리나라가 거기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지금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구조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왜냐하면 정부가 너무 깊숙이 종자 시장에 개입해 있거든요. 곡물 종자가 제일 큰데. 근데 분모가. 그것도 해법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술적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가 네네.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약간 거기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가 농업 사이즈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전체 매출액 60조니까 네네. 이 중에서 종자 시장은 그 중에 한 1, 2% 정도가 종자 시장이 되거든요. 네. 맥시멈이 한 우리나라 같으면은
1조 몇천억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게 2조 정도가 맥시멈인데 지금 현재 7천억 정도쯤 됩니다. 네. 그 여기서 사실 더 크긴 어렵잖아요. 이런 정도 규모 사이즈 가지고 세계적 기업이 나오기도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좀 글로벌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네. 채소 같은 것들을 좀 다른 나라에 생산해서 생산지를 분산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기후 재난을 좀 피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우리가 수입도 500억 달러나 합니다. 네. 동식품을. 네네. 이걸 수입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하고 그때 종자기업 같이 진출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좀 농업을 좀 이렇게 산업적 관점에서 다시 좀 바라보자. 네. 그래야 활로가 생기지. 지금 우리나라 농업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주먹구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계도 없이 거대한 건축물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그림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농업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고 있다.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인적 요소 되게 어떻게 바뀌냐 중요합니다. 뭐 어차피 고령화되고 있고 이 상태로 갈 수는 없고 규모화되고 하려면 젊은 층들이 이 농업에 유입돼서 어떤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농업의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인적 요소를 좀 이렇게 젊은 층으로 많이 유입되게 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결국 젊은 층도 예. 미래가 보여야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이 있어야 오겠죠. 네, 농업 예. 보조금만 받고 이제 들어올 젊은 층은 없잖아요. 그럴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수익이 보장이 그렇죠. 그런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야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 구조 혁신이라든지 재설계 얘기 많이 해왔는데 오늘 얘기를 이렇게 요약하는 마지막 멘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재작 소장님께서는 우리 농업 구조 재설계 로드맵 어떤 모습으로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앞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게 농지의 규모와 집저가 있잖아요. 이걸 위해 가지고 네. 농지 제도 같은 걸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농경지 값이 제일 비싸거든요. 땅을 구매해서 영농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개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그 고령농들의 땅들 있잖아요. 네네. 한꺼번에 모아 짓는 걸 가지고 공동농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뭡니까 크게 농사 짓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혁신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네. 첨단 정밀 농업 같은 것들이 되면서 이제 생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됐을 때 이제 그러면은 좀 공급망 문제도 좀 바라보자. 네. 그걸 위해서 농업이라는 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국내 시선만 보지 말고 글로벌 관점에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좀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